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세계 1위랍니다. 이게 상당히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시대에 어쩌면 제일 무서운 것은 저도 뭐 가끔가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가장 궁극적으로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. 그냥 재밌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유튜브라는 공간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어디서 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전소 이다. 공을 쌓인 거예요, 한마디.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그 조회수로 갖다 주면 돈을 주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 방송국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인기 조금 좋으면 실버 버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골드 버튼 갖다 놓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게 가끔가다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걸 갖고 가든지 더 이상 유튜브는 물어보지 않잖아요. 그냥 한 10만 모아오면 실버 버튼 주고 그다음 거기서 10배 튀겨서 또 오면은 골드 버튼 주고 이런 겁니다. 또 거기서 이거를 뭐하러 갖고 왔어? 뭐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 가 많아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주는 구조.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것만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. 마샬 맥루한이 뭐라 그러냐면 기술 결정론이라는 걸 발표. 기술 결정. 특정한 기술, 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문화, 사고, 행동 이런 걸 다 지배한다. 그게 기술 결정론입니다. 마샬 맥루한이 1960년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 98%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혹시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분 계시죠?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. 좋은 거지만 저도 중독이고 선생님들도 어쩌면 중독이고 막 그렇습니다.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신방과 교수가 먹고 사는 겁니다.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들 언론인이라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무슨 그 신뢰받는 언론인 뽑으면 저 사람들 이름 나오죠. 그런데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실정법상으로 따지면 언론인이 아닌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. 이런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는 걸 자랑합니다. 자기 유튜브에서. 언론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왜 그러냐면 언론사로 등록하는 순간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화 오겠죠. 책임지라고.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사람들은 나를 언론인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언론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뿔은 다 빨고, 그죠? 아니라 또 말도 안 되는 플레이어들은 또 사이버 레카 아시겠지만, 그렇죠?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성능 뉴스에 강하다라고 합니다. 성능 뉴스가 어떤 거냐면 아예 100% 뻥도 아니고요. 요만큼은 팩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성균이 죽었다. 그런데 이성균이 죽었다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섞습니다. 이성균 씨 돌아가셨을 때 어느 유튜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이성균 씨가 자살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성균 씨 모친이 충격에 겨워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. 아무 얘기나 한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성균 씨 모친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팩트 플러스 나머지 다. 그래서 제가 성능 뉴스가 무섭습니다. 자극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납치를 이렇게 해버리면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것들 썸네일에 많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연예인 부부 잘 사나 했더니 클릭하면 뭡니까? 잘 살더라. 10년째 잘 살더라. 애 셋 낳고 순풍순풍 낳고 잘 살더라.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 언론을 버리고 유튜브로 몰려가는. 아시겠지만 기성 언론에서 인터뷰 할 테니까 나와라 라고 해도 안 나오고, 그리고 어쩌다가 한두 명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토론 프로그램에서 2명 나오고. 근데 유튜버들이 부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4명이 가서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막 광고 같은 거 깔려있고.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습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. 4명이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. 그리고 국회의장도 나오죠. 유튜브에 국회의장도 나오고,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. 그게 뭐 나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기성 언론은 약간 뭐랄까 왕따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. 기성 언론의 잘못도 많겠죠.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AI의 일반화, 더 강력해질 유튜버들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언컨대 1년, 2년이면 더 무서워집니다. 완전 100%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. 저널리즘 시대에 촘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제가 주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. 저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, MAU라고 하죠. 그 영향력이 그 한 달로 따졌을 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유튜버 공간에서 노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이 높아지면 그 사람한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. 그 사람이 언론사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800만 명이다. 그럼 저 사람 책임져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프레스 오블리지라고 생각합니다.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. 당연히.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게 저 DSA라는 겁니다. 저게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건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뻥을 쳤어. 근데 그 뻥 친 게 고의적이었어. 그러면 650원. 그리고 일정 부분 누가 신고를 들어갔는데 24시간 안에 그거 뭔가 개선 안 했네? 그러면 몇 배? 성악설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. DSA. 그리고 소비자를 뭔가 보호하고 반드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다. 그게 DSA. 그래서 한국형 DSA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.